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내일 혁신위의 종합안이 최고위에 보고됩니다.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빈손 혁신위가 되는 건데 당내에선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서병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이젠 결단할 때라며 지금 상태로 간다면 필패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불출마로는 부족하다며 사퇴만이 답이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시간 끌기로만 일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당은 영남도 아니고 TK 정당이 됩니다. 수도권은 정말 산산조각 날 겁니다. 중진과 친윤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위 최종안 보고를 앞두고 당 지도부 책임론을 재차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싸워야 할 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은 찢어진 텐트는 비가 샌다며 합리적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 초선 김승수 의원도 의원 단체방에 내부 총질이 도를 넘었다며 지도부를 믿고 단합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종합보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추후 공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친명 대 비명, 계파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새 모으기 성격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야당 상황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윤영찬 의원이 함께하는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행사장에 지지자 5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연말을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쳐가지고 써서 제대로 만들어야지만이 가장 쉽게 정치가 제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딴 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죠. 내 의원은 행사 홍보 영상에서 직접 선보였던 연기를 재현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민주당의 앞이 안 보여. 아무리 찾을래도 길이 없어. 비명계 주장을 학습시킨 인공지능 사이트도 시연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 중진 김민석 의원은 제3세력론은 위장된 경선 불복이고 공천 보장을 요구하는 구태는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며 신당을 꿈꾼다면 나가서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들을 끌어안을지 친명계만으로 결집해 나갈지 결정을 압박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거대 양당의 틈을 이른바 제3지대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거리를 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여당 내 움직임에 관심을 두는 모습인데 이들의 움직임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서 탈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6일 특강에서 이 전 대표와는 만남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 달라진 기류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세세한 일들이 많다며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준비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 전 총리와 만났던 금태섭 전 의원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활동이 참
활발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전 총리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여전히 여당 내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공천관리 출범을 미루도록 당부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관위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일반 병사의 월급이 크게 올랐죠. 이 때문에 간부와 병사의 월급 차이도 없는데 이 복무 기간만 긴 군 간부를 뭐하러 하냐는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군 간부들의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자 군은 초급 간부 연봉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방부대 간부 연봉은 중견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초급 간부의 연봉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올해 대비 14에서 15% 오르고 전방 경계부대 하사 소위는 같은 기간 30%까지 인상됩니다. GP 근무 소위의 경우 연봉이 3,9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초급 간부 등 장병들의 처우와 의식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병사 월급 200만 원 정책과 맞물리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자 처우 개선에 나선 겁니다. 후방부대에 있던 애들이나 전방부대에 있던 애들이나 월급 수준이 거의 비슷했어요. 열악했는데 돈은 더 못 받은 거죠. 군은 작전부대 간부의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위험근무수당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총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는 유 총장 추가 소환과 함께 결재권자였던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벽 1시 공수처 조사실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15시간 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받으신 거예요?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입수하고 감사에 착수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허위 제보를 토대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주심 감사위원회 결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추궁했습니다. 유 총장은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당수 질문에 의견서와 진술서로 가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딴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공수처는 유 총장이 제출할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결재권자였던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의미 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공휴일과 새벽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이 해고당했는데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1살과 6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넘게 근무했던 워킹맘 A씨. 하지만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도록 해주고 아이 등원을 시킬 수 있도록 새벽 근무에서 빼줬는데 바뀐 업체는 휴일과 새벽 근무를 요구한 겁니다. 결국 A씨는 5차례 결근을 했고 업체는 근태 점수를 대폭 깎아 A씨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은 해고 부당, 2심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이 뒤바뀐 상황. 대법원은 A씨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6년여간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예기간이나 대안을 주지 않았고 A씨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근무상 어려움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사업주의 배려 의무를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육아를 이유로 워킹맘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줬던 우리 사회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대법원 판단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가 해외에서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소멸해 간다는 내용을 다룰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와 지속 기간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이정민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한다며 2006년부터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3분기 들어서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기 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도 가서 다시 복직의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제 입소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부담이 어느 정도 애를 가지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점도 많고 낳기 전에도 좀 그게 필요하니까 1년 6개월은 좀 짧은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해외에서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 제목이 한국은 소멸하는가일 정도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심각한 재앙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은 이런 전망을 합니다. 100 South Koreans of childbearing age today will have 40 kids, who then will have 16 kids, who then will have 6. If nothing changes, then within 100 years there will be 94% fewer young people and South Korea will see a population implosion.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 같은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출산 뒤에도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25년부터 자녀 셋인 가정의 모든 학자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저출산 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380조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은 예산 얼마 안 되고 OECD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이대로라면 미래에 우리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는 정작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고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가 수학보다 더 어려워서 문과생들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과생들이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은 여전할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송민선 기자가 입시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 캠퍼스입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대형 입시 설명회인 만큼 1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건물 바깥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정시전략 입시 설명회엔 현장에만 2천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가 수학보다 더 어려웠지만 이과생의 문과 침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선택 과목별 최고점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지면서 과목 간 유불리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과생이 지금 문과생들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과 지원을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97%는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들이었고
국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 쉬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수험생 3분의 2는 이과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이과생의 국어 성적이 문과생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과에서 더 저희는 힘들어요, 사실은. 키너 문항도 문과생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입시 전문가들은 가고 싶은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정시에서 얼마만큼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올 수 있는지 문과 학생들은 대단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별 정시 모집은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의대 합격자의 절반을 배출했다거나 성적 향상 1위 같은 문구로 뻥튀기 광고를 한 학원들이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교재 집필진이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홍보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학원생을 모집하며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이 학원 출신이라고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실제 진학이 아니라 합격 가능 인원을 추정한 수치였습니다. 수강생 설문조사를 근거로 성적 향상 1위라고 하거나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이라고 광고한 학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사교육 업체는 교재 집필진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홍보했지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거나 검토위원 경력만 있었습니다. 수능 출제 참여 횟수를 부풀린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과 관련 있는 교재나 강사인 것처럼 광고해 학생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연매출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입시학원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9곳이 부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대입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면서 부당한 표시 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고착화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가 됩니다. 공정위는 9개 업체에 18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홈페이지 등의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심 성탄절 명소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유럽 성탄절 음식을 즐겼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심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된 백화점 외벽. 붉은 커튼이 좌우로 거치고 캐롤송과 함께 루돌프 사슴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영상미가 좀 웅장하고 좀 입체감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좋았어요. 15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 상점처럼 꾸민 쇼윈도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꾸며진 포토존에는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럽 11개국 대사관이 참여한 크리스마스 마켓. 독일 소시지와 폴란드 해장스프 등 먹을거리와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많은 국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진짜인 독일 음식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유럽 느낌이죠. 그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외 잔디광장에 설치된 회전목마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대형 트리 앞은 이곳에서도 인증샷 명소입니다. 말을 잊었어요. 왜 말을 잊었어요? 너무 크고 예뻐서요. 서울시 등 지자체는 경찰과 공조해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크리스마스 인파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이처럼 연말을 맞아 들뜨기 마련인데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잦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음주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 10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60대 여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더 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5시간 전 동창 모임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는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슨 술 저녁 먹으면 나오는 거. 끝나고 노래방 갔다가 이제 2시간 반 놀고 나오는 길이에요. 곧이어 적발된 30대 남성 운전자는 만취 상태입니다. 네, 수치는 0.170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술은 어떤 거 드셨을까요? 소주 몇 병 정도요? 한 시간 반 동안
3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맥주 1캔, 술이 약할 경우엔 맥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평소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음주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인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주간과 야간 수시로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이 이어지면서 겨울바다를 찾은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12월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신안 섬마을에는 선홍빛 애기 동백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말 풍경은 박건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수평선이 길게 늘어진 포항의 명소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나들이객들이 해안가로 들이치는 파도에 발을 담가봅니다. 파도 친다. 파도. 오늘 낮 기온이 20도에 달하면서 바닷물에서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겨울바다를 찾은 나들이객들의 옷차림도 부쩍 가벼워졌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져서 나오게 됐어요. 12월의 봄 같은 것 같아요. 아이 손만한 선홍빛 애기 동백꽃이 여기저기 피어났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화사한 꽃망울을 촬영하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우와, 꽃 예쁘다. 봄에 꽃이 많이 피는데 겨울에 꽃이 피어 있어서 신기해요. 다음에 눈 올 때 한 번 더 오면 좋겠어요. 12월이지만 지난달보다 오히려 따뜻해져 외출을 나온 시민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다니기가 마치 좋고 얘기들 듣고 다니는 게 춥도 안 오고 마치 좋아요. 오늘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 기온은 10일에서 20도에 육박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내륙 지역에 10에서 최대 80mm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배수 막힘이나 저지대 침수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부실 시공과 공사비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 넘게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후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 실제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테죠.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6개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 외벽 페인트 칠 작업이 한창입니다. 절반 이상 지어놓고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입니다. 일단 입지가 빠르다니까 그런 것들 부도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체상. 뭐가 됐든 후분양 같은 경우는 공사는 다 깔끔하게 하고.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광명과 용인,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후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공기가 늦어지거나 그런 불안감을 다 해소할 수 있다. 지난 7월엔 경기 평택에서 8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올해 후분양 단지의 흥행 성적도 양호합니다. 다만 건설사로선 후분양 시점까지 자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시공사가 직접 초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금융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원자재 값 상승을 분양가에 다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분양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분양가에 대한 비용 부담과 후분양 특성상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어 청약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엔 한계가 많아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LH 혁신안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서 카르텔을 깨고 정관 예우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인데요. 중요한 건 마련한 혁신안대로 얼마나 실행되느냐는 것이겠죠. 정수영 기자입니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LH가 갖고 있는 설계 및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혁신안에 따라 LH의 규모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자를 50%로 늘리고 국토부가 모니터링하는 LH 전관 관련 업체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실무 책임자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내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건설이권 카르텔로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도 유력합니다.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다 또 깎이는 거거든요. 10배, 50배 이렇게 좀 갔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도 좀 들고요.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LH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네, 초저가 상품으로 무장한 중국의 직구업체들이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문화가 잘 형성된 국내에서는 그 속도가 더더욱 빠른데요. 국내 유통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산업부 지선호 기자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중국 직구업체들 얼마나 싸게 팔고 있습니까? 네, 국내 온라인 플랫폼 1위 업체와 중국 직구앱 두 군데에서 이 남자 청바지로 가격을 검색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쿠폰 할인을 적용을 해서 4만 원대인 바지를 17,000원대에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 중국 직구 앱에서는 수천 원에 팔고 있고 또 다른 곳은 쿠폰 할인 없이도 가격이 만 원대 후반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상품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솔깃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 중국 직구 앱에서 구입한 물건들의 후기입니다. 이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모두 날아간다던가 아니면 이 외부 포장이 아예 정품과 다른 경우가 온 경우가 있었고요. 이 불법 제품들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북한 선전물을 티셔츠에 인쇄한 제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강도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지금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후면 스티커도 여전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물건을 압수당하고 돈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굉장히 빠르고 또 저렴하게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여기에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직구 업체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직구 앱 가운데 가장 사용자가 많은 알리익스프레스는 10월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급속히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대기업 SK 계열사인 11번가 같은 경우에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형 업체들도 타격을 받는다면 작은 업체들은 더 설 자리가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하고 있는 영세 판매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나 신발, 일부 공산품은 국내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든 후에 국내로 들여와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판매자들이 직접 국내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매출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조건도 불리해서 중국 직구 시에는 $150 미만은 무관세지만 국내 판매자들은 관세와 각종 통관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원가에 그냥 파는데 그 개인한테 그냥 이렇게 1대1로 그냥 팔아버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은 뭐 경쟁이 되겠습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죠. 중국 직구앱은 한국 사업자들의 입점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응도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 직구 업체들도 이런 역차별 문제나 또 가품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가품을 판별을 강화하고 발각 시에 영업 중단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품으로 의심이 되면 증빙 없어도 100% 환불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We commit to invest 10 billion Korean wons within 3 years to protect IPR in Korean market. 또 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한국 업체 입점을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사후 조치에 가깝고 또 수많은 제품을 다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네, 사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 소비자로서 좋지만 제품을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가품이거나 이러한 피해 사례도 우려되는 게 사실인데요. 정부도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뒤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역에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 7,00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는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가족은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가지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총격이 쏟아지고 하마스 대원들이 몸을 숨긴 5층 높이의 건물을 포격합니다. 하마스도 중무장 화기로 이스라엘 군에 맞섭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כוחות צה"ל העמיקו את הלחימה במרחב ח'אן יונס. בסג'איה ובג'באליה מחבלים שנכנעו הסגירו נשקים וציוד. 유엔의 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이스라엘 군의 공세는 더 강화됐습니다. 가자 북부 자발리아와 자이툰 등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고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6개 지역에 추가 대피령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 중 최소 7,000명을 제거했다며 하마스의 붕괴를 암시했습니다. ואנחנו רואים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מחבלים שנכנעים, סימן להתפרקות של המערכת, סימן לזה שצריך.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명절 연휴에도 벌어졌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government of Israel prioritizing the destruction of the Hamas and you put it against the release of the hostages.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에 억류된 130여 명의 인질 중 1명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가자에서 제일 오래된 1300년 역사의 이슬람 사원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네덜란드와 수교 후 첫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현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3박 5일 네덜란드 순방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핵심은 반도체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미국,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방문합니다.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반도체 협력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외국 정상에게 ASML 클린룸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에는 루터 총리와의 단독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다룰 대화체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를 방문하고 참전용사 간담회도 가질 예정인데 약소국에서 온 이준 열사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곳을 116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다시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인재 영입 기준은 셀럽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인재 영입전이 벌어졌는데 유명인이 영입 기준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셀럽은 셀러브리티, 그러니까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영향력 있는 유명인을 뜻하는 줄임말이죠. 정치권에 몸담은 적 없는 참신한 인물 중에 고르려다 보니 역경을 극복하거나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 이력 등 소위 스토리 있는 인물이 영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네, 지난 21대 때 발레리나 출신의 장애인 최혜영,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20대 때는 고졸 출신 첫 여성 삼성전자 임원이었던 양향자, 19대에선 필리핀 이주 여성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있었는데요. 모두 호소력 있는 스토리를 내세워 영입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입 과정에서 미투나 자격 논란으로 영입이 철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가 대표적인데요. 시각,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모신 흑수저 청년인 점이 부각됐지만 데이트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대선 당시엔 조동현 서경대 교수를 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흘 만에 사퇴한 바 있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피해자로 영입하려다 공관 갑질 논란으로 번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뒤엔 환경 분야 미래인재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영입을 발표했다가 금품 수수로 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야 모두 검증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5명의 인재를 영입했잖아요. 검증이 이번엔 좀 달라졌을까요? 그 영입위 위원 6명이 각자 SNS와 뉴스 검색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직접 점검을 했다고 하고요. 또 전문 업체가 세평조회도 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녀의 학폭이 있었고 부모가 개입했다면 탈락이고요. 논란이 될 만한 막말을 했어도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가 위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인사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표성만 있다고 해서 모시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좋은 정책을 낼 자질이 있는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지를 봤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재를 영입하는 눈높이를 이전보다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곧 1호 인재 영입을 발표하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영입위원장인 민주당은요. 지난 8일 국민추천제로 1,503명이 추천됐다고 밝혔는데요. 환경 분야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인재 영입 기준은 셀럽의 느낌표는 총선은 쇼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15대 총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그리고 제야운동권 출신 김문수, 이재호 등을 영입하면서 선거에 승리하고 일당에 올랐습니다.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벗어날 참신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전문성과 정치적 방향도 맞는 인물이었기에 가능했던 평가가 나옵니다. 강서 보선 패배 후 사실상 빈손 혁신위로 다시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에 휩싸인 민주당. 스토리보다는 국민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맞는 인재를 얼마나 영입하느냐가 총선 승리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천공의 의도된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역술인 천공 얘기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관저를 옮기는데 관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었잖아요. 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을 지낸 인사가요. 최근 대통령실을 나오면서 가짜와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12월 출간 예정인 책에서 저자는 천공의 침묵이 대통령 부부와 천공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관련된 조사를 했나 봐요. 네, 당시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 정부 출범 전 천공이 한남동 육참 공간에 방문했다는 천공 개입설을 제기했었고요.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남영신 육참 총장이 천공이 공간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실은 부인했고요. 처음 의혹 제기 당사자로 지목된 남영신 전 총장도 천공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천공은 한 번도 본인 입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2월에 천공에게 직접 물었을 때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저 봐주신 게 맞는지, 관저 봐주신 거 맞는지 저희 인터뷰 요청드리는데요. 언제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시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후 천공 측은 관계자를 통해 공간에 간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해당 보도가 나가자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며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었죠. 네, 경찰은 당시 한 달간 CCTV를 분석하고 천공 휴대전화 위치도 확인했지만요. 공간 부근에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당시 관저를 찾은 건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요. 당시 해당 비서관실에서 탐문을 해봤더니 천공은 마치 주변에 관저를 다녀온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 걸로 파악됐다고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책에는 천공이 왜 그랬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책의 저자는요.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와 잠시 알았던 사이일 뿐인데 대통령 내외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천공이 좀 더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했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천공의 의도된 침묵의 느낌표는 낭비된 국정으로 하겠습니다. 천공의 관저 개입설은 민주당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쟁으로 번졌고요. 이후에도 국감에서 여러 차례 여권 공세의 소재가 됐죠. 국정이 민생보다 정쟁에 낭비됐다는 쓸쓸함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김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4월) 초순에 해당하는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반팔로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강원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는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영남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9도, 청주와 대구 11도, 울산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대구 14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재판에,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제1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범죄 혐의로 법원과 검찰에 동시에 출석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당의 원내 사령탑이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걸핏하면 말 뒤집기, 막말 논란에 극심한 계파 갈등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민주당인데 이 내년 여야 총선 결과를 전망하는 여론조사는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51%, 여당이 이겨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은 35%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저런 결과가 나오나 싶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외치는데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확 바꿔놔야 국민들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뉴스7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